오늘 컨텐츠는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전쟁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꽤 과거로 넘어갑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 북동쪽의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의 미래와 세계 패권이 걸려있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불사신으로 불리웠던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와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심의 그리스 연합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그럼 이 전쟁이 왜 어떻게 일어난 건지 차근차근 그리스와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그리스 문명의 시작부터 갑니다. 이 그리스 문명의 기원은 크레타섬부터 시작이에요. 크레타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크레타 섬에는 미노아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뭔가 들어본 것 같고 익숙하고 좀 그래요. 크레타 섬의 미노아. 네. 그래서 이 미노아라는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옛날에 에우로페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 공주가 해변가를 다 걷고 있는데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제우스가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서 황소로 변신을 해서 그녀를 납치해버립니다. 납치해서 한 섬에 딱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이제 막 아들을 낳고 잘 살았어.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미노스입니다. 미노스, 미노아. 근데 이 미노스는 다른 두 명의 형제를 이기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두 명의 형제가 있으니까 내가 혼자 왕이 될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다. 신하지 않습니까?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해요.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포세이돈은 흔쾌히 이를 승낙해서 온몸이 하얀 황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징표로 삼도록 해줘요. 대신에 이후에 왕이 된 후에는 포세이돈에게 이 소를 다시 제물로 바쳐서 포세이돈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황소는 내가 포세이돈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그냥 증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세이돈의 지지로 왕이 된 미노스는 포세이돈한테 다시 소를 보내야 되는데 이 온몸이 하얀 황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포세이돈의 징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내기가 싫은 거야. 은근슬쩍 소를 바꿔치기 합니다. 내가 가져버린 거죠. 눈앞에서 소 한 마리를 날치기 당한 포세이돈은 화가 납니다. 근데 그 분노가 마침 아프로디테 여신한테 제사를 게을리하고 있던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포세이돈과 아프로디테는 두 신이 연합을 해서 인간 하나를 엿먹이겠다고 저주를 걸어요. 근데 이 복수가 바로 파시파에가 포세이돈이 보내준 하얀 황소를 사랑하게 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파시파에는 이 소를 너무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장인이었던 다이달로스를 불러서 가짜 암컷 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요. 가짜 암소 안에 들어가서 흰 소를 유혹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파시파에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의 머리는 소고 몸통은 인간인 미노타우루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인간인 미노타우루스를 낳았어요. 미노타우루스는 미노스의 숫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괴물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이게 뭐야?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했겠지만 포세이돈의 분노 때문임을 안 이 미노스는 어쩔 수 없이 미노타우루스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신 두 번 다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미로에다가 가둬버립니다. 다시 한번 다이달로스를 불러서 미궁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미노타우루스를 가둬버립니다. 이 미로가 바로 라비린토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9년에 한 번씩 소년과 소녀 7명씩을 바치라고 명령해서 미노타우루스에게 먹이로 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영웅이자 왕자인 이 테세우스가 제물로 나타나서 미노스의 딸이었던 아리아드네를 만나가지고 둘이 제 첫눈에 뿅 하고 반해가지고 아리아드네가 살아 돌아오세요 하면서 나름 뭐 배다른 오빠를 이제 죽이라고 칼과 실을 쥐어줍니다. 그래서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영웅이 딱 됐다라는 게 이 내용인데요. 이거를 현실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에우로페는 현재 유럽의 어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유럽의 어원님이 도착하신 곳이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유럽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크레타 섬에서 유럽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미노스 문명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탄생됐냐 하면요. 당시 선진 문명이었던 이집트 문명이 있죠. 이집트 문명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이 크레타 섬이었고요. 그 위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크레타 섬이 훨씬 더 세력이 좀 셌고요. 오히려 그리스는 속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크레타 섬은 그리스 본토에 딸린 역사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 후에 이 기원전 800년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 시대로 다시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폴리스라는 게 왜 생겼냐 하면 그리스 지형 자체가 그냥 평야가 아니에요. 산도 진짜 많고 막 굴곡진데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고립된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 안에 도시의 형태로 각국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국가의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도리아인이 건설한 스파르타와 도리아인으로부터 탈출한 아카이아인이 건설한 아테네가 대표적인 폴리스입니다. 아테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국가입니다. 민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결정을 하고 행정부를 만들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스파르타는 상당히 독자적인 길을 걸어요. 바다로 열린 아테네와는 달리 스파르타는 산을 넘어야 갈 수 있는 내륙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이랑은 아주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 중에 좀 특이했던 게 스파르타는 종교사회예요. 특이하죠. 신 같은 거 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전투 종족이 종교사회입니다. 그리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아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 정복자인 지배계급은 약 10,000명 정도의 스파르타인 가족분입니다. 직업은요? 군인 말고 없어요. 스파르타인은 다 군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군인. 아니 그러면 군인들이 뭐 먹고 살아야? 요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뭐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상인들도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타 지역의 그리스인 그리고 그곳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이 피지배계급이 되어서 농노와 노예들 모든 생산활동 및 경제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이 피지배계급은 헬로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헬로트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그냥 자기들은 무예만 갈고 닦은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군인으로 키워져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어려서는 포도주에 몸을 씻깁니다.
약한 아이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만약에 살아남는 아이들이 있다면 살아남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라는 게 딱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스파르타인들은 여자는 강한 군인을 낳는 그릇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약하다면 내 아내를 다른 스파르타인에게 빌려주듯이 넘겨서 아주 강한 씨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튼튼한 남자아이를 딱 낳으면 국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딱히 내 아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는 아이들은 스파르타인으로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면 절벽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7살이 되면 군사훈련을 시작해요. 그리고 12살이 되면 나름의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거는 조금씩 아마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헬로트인 죽이기. 네, 12살짜리 아이가 피지배계급 한 명을 죽여야지 그때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토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그냥 상체는 다 벗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훈련할 때도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거 없이 싹 다 벗었대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비율은 스파르타인이 1, 자유민이 7, 그리고 헬로트가 16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 정도였던 비율의 스파르타인은 16을 차지하는 헬로트인 노예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철저한 계급사회였죠. 근데 이게 쪽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만약에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이 농노들은 남은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만 상대하면 되니까 쪽수로 밀어붙여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들이댔다가는 왕의 와이프한테 발립니다. 진압이 돼요. 스파르타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전부 다 군사훈련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영화 300을 보셨으면 거기도 나오죠. 페르시아 밀사가 왕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왕비가 이렇게 탁 중간에 말 딱 끼어드니까 어디 여자가 끼어!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파르타의 여자만이 스파르타 대장부를 낳을 수 있다.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남자가 밖에서 싸우면 여자는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모두 전사인 동등한 사회인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스파르타에는 뭐가 없어요. 철학, 과학, 문학, 건축,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군인이니까요. 여기까지가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테네는 민주주의, 스파르타는 군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인들과 싸운 페르시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페르시아는 기원전 550년 키루스 2세가 메디아를 점령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팍 하고 세웁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제국.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바빌론, 리디아, 이오니아, 기타 등등 모든 곳을 정복하고,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는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는 상당히 많은 종교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이걸 전부 다 통일하지 않고요. 다 자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간섭을 하지 않아요. 모두 수용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군인들도 각국의 군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각국에서 이제 군인들을 차출하다 보니까. 근데 이때에도 그들의 관습이나 종교를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음식도 군인들마다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서아시아 중심의 바빌론까지 점령을 해서 페르시아가 대제국이 되었는데, 이후 나라를 이어받은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원정에 성공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먹었고요.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이렇게 막 쭉쭉쭉쭉쭉 나왔는데, 전성기가 바로 다리우스 1세예요. 이미 충분히 넓었던 영토를 다리우스 1세가 엄청나게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 제국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이 당연히 잘 돼야겠죠. 그리고 길. 그래서 페르시아 왕도로 알려져 있는 왕의 길을 닦아요. 이곳에는 당연히 역참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달려서 몽골처럼 열심히 달려가지고 막 2주 만에 어디를 주파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변 국가를 싹싹싹싹싹 다 먹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에는 적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이오니아라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오니아 안에 있던 밀레투스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밀레투스에서는 스파르타에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근데 스파르타에서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밀레투스에서 아테네 지원 요청을 하게 됐고, 아테네에서는 그때 막 이제 그 독재자 추방하고 민주정 수립하고 막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 피나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되게 바쁠 때였죠. 근데 아테네가 이를 수락해 줍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의 지원을 받아서 이오니아의 반란군이 페르시아 신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냥 친 게 아니라 신전을 불태워버렸어요.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린 겁니다. 페르시아가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도 먹고 살자 독립하자 이랬으면 아유 귀여운 것들 할 수 있는데, 페르시아 신전을 불태워버렸잖아요. 이것들 봐라.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건방진 밀레투스에서 머리를 들게 만들어준 그리스를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없었어. 그냥 그리스, 그리스 어디 박혀있는 애들이니? 저기 이집트 위에 있는 애들이니? 그 나라 조그매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야, 됐다! 하고 있었는데, 신전을 불태웠어. 그래? 니들이 그랬어? 2번 다시 못 그러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고 이제 그리스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 침공 전에 나는 관대하다 아닙니까? 다 치기 전에 일단 각국의 사절단을 보내서 항복을 요구해요. 나 지금 치러 갈 건데 너네 항복하면 너네는 안 칠 거야. 지금 항복할 거면 우리한테 흙이랑 물을 바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아테네는 페르시아 사절들을 우물에다가 발로 차서 빵 떨어뜨려 버립니다. 빵 하고 차면서 한마디 합니다. 거기 얼마든지 있으니 가져가봐. 팩이 쩔어버립니다. 근데 아테네가 이렇게 호기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페르시아를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냥 요만한 나라잖아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었는지 소식에 좀 깜깜했던 거죠. 알았으면 들이대겠어요. 자, 어쨌든 이 페르시아는 이오니아의 반란을 잡고 그리스 각국의 항복을 받아낸 뒤에 자기의 항복 권유를 거절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죠. 항복 요구했더니 우리 사절단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아테네를 함락시키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300척의 함대를 우르르 이끌고 갔어요.
그럼 바다 건너면 바로니까 우르르 갑니다. 근데 태풍이 왔네? 그래서 그리스인 얼굴도 못 보고 다 죽었어.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뭐가 왔대? 뭐가 왔었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아테네는 모르는 페르시아만의 되게 치열했던 전쟁이었던 거죠. 1차 침공. 네, 의문의 1승을 거두면서 아테네 이깁니다. 자, 열 받죠? 2차 침공 갑니다. 2차 침공은 우리 이제 육로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침공을 시도를 했는데 아테네에서는 나름 페르시아가 전쟁하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군인을 모아놨어요. 근데 열심히 모았는데 다른 나라에까지 막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2,000명이 와가지고 열심히 모았는데 9,600명이 모였어요. 야, 9,600명이다. 근데 불사신으로 불리는 이 페르시아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병력은 600척의 군함과 25,000의 병력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오는 와중에 있던 모든 섬들을 다 보급기지로 삼아버립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 페르시아 전함들은 아테네로 향했고요. 당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던 페르시아는 그냥 태풍만 아니면 그냥 슬금슬금 뭐 산보 나가듯이 가가지고 뭐 살짝 밟아주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함대는 이미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승리했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념석을 세울 대리석까지 싣고 갑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우리가 이거 지금 일단 항복은 안 한다고 선언은 해놨는데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우리가 대비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테네는 성벽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정면 승부 말고 우리 수성전으로 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할 때쯤 이미 페르시아 군대는 도착을 한 거죠. 마라톤, 스코이니아 해안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진군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 페르시아의 침공 소식에 아테네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엄청 혼란스러워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25,000이 온댄다. 이거 어떻게 막냐? 우리 수성을 해야 되냐? 어떡하냐?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탁 트인 전장에서 페르시아 군과 싸우는 걸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병력 차이가 얼만데요. 근데 그 중에 한 장군이 이걸 반대합니다. 수성전을 반대해요.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인데요. 이 장군이 내력이 좀 특이합니다. 밀티아데스는 아테네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밀티아데스의 아버지는요, 전차 경기에서 3번을 우승한 우승자고요. 삼촌인 밀티아데스는 트라키아 반도의 약간 반쯤 독립적인 아테네 공국인 케르소네소스를 건설을 합니다. 대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밀티아데스한테는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언으로 내 조카인 밀티아데스에게 전권을 물려준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어요. 때문에 이 밀티아데스 장군은 케르소네소스를 자연스럽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이 다리우스 1세가 자기 세력을 점점점 넓혀나가게 되면서 이 밀티아데스가 있었던 케르소네소스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때문에 이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에게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이오니아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걸 좀 도와주게 됩니다. 나라도 아니고 궁국에서. 근데 반란이 실패하게 되자 다리우스 1세가 트라키아 반도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티아데스는 네 척의 배에다가 보물을 깡그리 싣고 아테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밀티아데스의 아들이 페르시아에 잡혀버립니다. 배가 포획이 됐고요. 밀티아데스는 죄수로 쩔컹쩔컹 페르시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1세가 누구입니까? 나는 관대하다 아닙니까? 죄수로 끌려갔는데 엄청 대접도 잘해주고 거기에서 페르시아 공주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공주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은 페르시아 귀족이 됐어요. 나 같으면 거의 계속 살 것 같은데 페르시아에 대한 감정이 계속 좋지 않았던지 페르시아에서 이제 아테네로 피신한 밀티아데스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다가 아테네로 딱 도망을 왔는데 아테네에서 저놈 저거 무슨 뭐 반도에서 독재 정치하던 놈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케르소네소스에 있었을 때 독재 정치했다고 아테네에서 반감을 산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페르시아군이 상륙한답니다. 페르시아의 아들도 있는 이 밀티아데스 장군은 뭘 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장군으로 임명을 빰 해줘요. 아, 역시 사람 능력 있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을 잘 알고 있던 이 밀티아데스 장군이 수성전보다는 더 열린 곳에서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군이 여기 딱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 준비해서 으쌰으쌰 가자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옆에 막 천막 치고 뭐 막 보급로 해놓고 막 이러면 아테네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되기 전에 그냥 걔네가 도착을 빰 하자마자 그냥 쳐버리자 라고 주장한 겁니다.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장군 한 명이 이렇게 우리 갑시다! 라고 주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디예요? 아테네예요. 민주정치해야죠. 장군이 10명인데요. 투표합니다. 회의에서 당장 공격에 나설지 아니면 스파르타에 먼저 지원 요청을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9,600명밖에 안 되니까 스파르타 끼워가지고 우리 딱 치자!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수결로 우리 스파르타에 먼저 지원을 하자라는 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에 사람을 보내서 지원 요청을 딱 했는데 스파르타가 마침 축제 기간이에요. 즐기고 있는데 전쟁하재요. 안 되잖아요. 스파르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교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마침 평화의 종교 행사가 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싸우면 안 돼요. 1년 365일 싸울 것 같지만 평화의 종교 행사에는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가 끝나는 11일 후에나 우리는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끼리 싸워야 되잖아요. 자, 그럼 또 투표합니다. 자, 스파르타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우리 먼저 가서 칠까요? 를 투표를 합니다. 근데 장군이 10명인데 5대5가 됩니다. 이래서 짝수로도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5대5가 난 거야. 근데 이 밀티아데스는 반대했던 장군 중에 한 명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테네가 노예로 굴복하느냐,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로 부상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렸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에 다 감명을 받은 장군이 그래! 갑시다!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수결로 아테네는 6,900명의 전군을 이끌고 마라톤 평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페르시아는 10,000명의 궁병, 기병, 보병 등등의 기사들 장단점에 맞춰서 빡빡빡빡 평원에 배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아까 배가 600척에 25,00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왜 10,000명밖에 없죠? 10,000명도 안 되는 아테네인한테 뭘 25,000명이 가요. 15,000명은 슥 이렇게 돌아서 아테네 빈집 털이하는 겁니다. 본진 공격해야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리석으로 기념비 세워야죠. 바쁜 놈들이에요. 거기서 25,000명이 아테네를 상대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군인들이 막 마라톤 평야로 모든 병력이 다 빠져 있을 때 15,000명의 페르시아 군대가 배를 타고 쭉쭉쭉쭉 돌아가가지고 병력이 빠져있던 아테네 본진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밀티아데스가 이걸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투를 끝내고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밀티아데스가 전략을 짰는데 우리가 쪽수로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언덕 위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합니다. 원래 그리스에는 창이랑 방패로 무장을 한 중갑 보병들이 있어요. 그들이 핵심이에요. 그냥 그들밖에 없어요. 보병뿐이에요. 원래는 이 창이랑 방패를 들고 팔렬로 네모나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대형을 팔랑크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창을 들고 방패를 든 사람들이 적 걸어가지고 막 창으로 찌르면서 진군하라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의 전쟁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6m까지 늘어나는데 이 당시에는 3m 정도 되는 사리사라는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덕 위에 이 팔랑크스 대형으로 착 이렇게 걸어오니까 궁병 있죠, 기병 있죠, 보병 있죠, 심지어 도끼병도 있었어요. 워낙 문화가 많고 다양한 나라에서 군인들을 차출하다 보니까 특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인종의 군인들이 자기 특기를 살려가지고 막 전쟁을 준비하는데 얘네들이 착 걸어오니까 얘네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활 쏴서 인원수부터 줄여놓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을 이제 탁 쏘려고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활 다 쏘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었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든 이 중갑 보병들이 30kg이 넘는 이 갑옷을 입고 전력 질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활을 쐈는데 활이 그냥 뒤로 날아가 버려. 이게 아닌데? 활의 사거리에 들어오자마자 미친듯이 돌진을 하니까 활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급 보병들이 막 방패를 들고 돌진을 하니까 페르시아 군인들이 당황하겠죠. 그래서 전쟁이 순식간에 근접전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패닉이 되지 않은 가운데에 있었던 엄청 전투력이 뛰어난 도끼병들이 있어요. 이 도끼병들이 막 그리스인들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인들이 당연히 밀리죠. 이게 아닌데 하고 밀리는데 밀티아데스가 이 팔랑크스를 약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가운데를 좀 얇게 만들고요. 양옆을 두껍고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일렬로 있다가 페르시아의 도끼병들이 한가운데에서 막 도끼로 치기 시작하니까 가운데가 밀립니다. 근데 가운데가 뒤로 밀리면
양쪽이 두껍고 길게 배치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군인들이 점점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포위가 돼버렸네요. 이게 바로 양익 포위 전술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전술이었는데 이때에는 이게 최초였단 말이야. 생각도 못 해봤던 거지. 그래서 원래 팔랑크스의 장점이 3m에 달하는 이 사리사를 창을 들고 방패로 막고 앞으로 진군을 해서 공격이랑 방어를 동시에 하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바로 이 중급 보병들이 가복 무게가 30kg가 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동성이 느릴 수밖에 없고, 문제는 다들 앞만 보고 달리거든요. 봐봐요. 옆에서 치면 어떡할 거예요? 다 무너지겠죠. 근데 이거를 바꿔서 가운데를 얇게 하고 양쪽을 길게 했는데 가운데가 점점점 빠지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그냥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페르시아군을. 그리고 그때부터 학살이 시작됩니다. 창과 방패를 들고 아테네인들이 방패로 테러를 차단을 하고 막 밀어요. 가운데로. 빵빵 밀어요. 그리고 창으로 막 그냥 가운데를 찔러버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15분 만에 일어났어요. 순식간이죠. 페르시아군은 어처구니 없이 당하게 됐고요. 이때 페르시아군은 10,000명 중에 6,400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아테네는 194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말도 안 되는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페르시아군을 격파한 즉시 이 피가 묻은 완전 군장 차림으로 3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달려요. 어디까지? 아테네까지. 왜냐하면 15,000명이 아테네를 칠 생각을 하고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배를 타고. 달립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달려요. 그래서 3시간 만에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이 배를 타고 쫑쫑쫑쫑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빈집을 털면 되는구나 하고 딱 갔는데 밀티아데스랑 아테네의 전력이 전부 다 이미 배치가 돼 있어요. 졌구나? 안 되겠네? 우리는 빈집털이 하려고 주요 병력들을 다 놓고 왔는데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페르시아로. 그래서 이때 아테네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라톤 전투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라톤 전투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아테네군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의 전령이 아테네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차례도 쉬지 않고 42.19km를 달려서 전령이 아테네 나이키라고 외치고 탁 사망했다. 그리고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전문 연락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전령이에요. 근데 40km를 뛰고 죽었다고요? 그럼 지금 마라톤을 뛰고 계시는 분들은 뭐죠? 페이스 문제일까요? 이때 달렸던 전령의 이름은 페이디피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전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로 뛴 게 아니라 마라톤 전투를 하기 전에 스파르타에 지원을 보낼 때 갔던 전령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거리는 250km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디피데스는 250km를 단 2일 만에 주파합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하고 죽지 않아요. 멀쩡하게 복귀합니다. 연락병 페이디피데스 스파르타 갔다가 무사 복귀합니다. 이해 신고합니다. 충성. 이거를 서양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가 적었어요. 물론 헤로도토스가 이제 적은 게 그 역사라는 책인데 거기에 약간의 이제 양념이 들어갔을 수 있지. 약간의 국뽕 같은 약간의 조미료를 쳤을 수 있지만 어쨌든 거리는 변함이 없고요. 갔다 돌아왔으니까 스파르타가 우리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로 갔느냐라고 알고 있냐면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죠? 쿠베르탱이죠. 근데 이 쿠베르탱 남작이 이걸 감동 스토리로 각색을 합니다. 마라톤, 올림픽, 전 세계 평화,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서 42.19km를 달리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당시 전쟁에서 졌던 페르시아인들의 후손, 지금의 이란은 마라톤이 금기입니다. 단 한 명도 마라톤에 출전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말도 안 되게 진 이 마라톤 전투의 치욕을 잊지 않고요. 당시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나중에 그리스로 향해서 다시 한번 치려고 하는데 이때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군인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 300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리스랑 페르시아의 전쟁 시리즈 첫 번째로 오늘 마라톤 전투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